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재무 5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 내용은 증권시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증권시장의 이해. 그래서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4주차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4주차 강의 내용은 그였죠. 현재 가치를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하는 3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현재 가치를 개념을 적용을 하는 3대 주제로 첫 번째 증권 가격의 결정, 그 다음에 실물 투자의 결정, 그 다음에 기업 가치의 산출,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증권 가격, 실물 투자의 결정, 그 다음에 기업 가치, 이렇게 세 가지였죠. 그런데 그때 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 현재 가치를 구하는 산식의 구조가 분수값의 구조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자에는 현금 흐름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할인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증권의 균형 가격을 산출할 때 첫 번째 대표적인 증권이 이제 주식과 채권이니까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 배당을 받게 되니까 배당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자와 원금을 받으니까 이자와 원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 그것이 이제 채권의 균형가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실물 투자안의 가치를 산출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늘어나서 현금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값이 바로 실물 투자안의 가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기업 가치인데, 기업은 앞으로 계속 벌어들이는 그 영업 현금 흐름이 있죠.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 바로 기업의 가치가 된다. 그 순이익, 영업이익 이렇게 있는데 기업 가치와 관련된 거는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회계상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재무에서는, 재무관리에서는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 기업 가치가 된다. 이런 내용이 지난주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강의 학습 목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했던 것에서 첫 번째 주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 그래서 증권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게 5주차와 6주차까지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증권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증권이 갖는 특성, 그리고 증권 시장의 증권 시장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또 증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향을 파악하는 주가 지수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 투자론의 관점에서는 증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증권 투자 기법을 두 가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첫 번째 증권의 양면성, 두 번째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그러니까 증권시장을 구조적 관점에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권시장을 구성하는 증권 관련 기관들, 그 다음에 주가지수,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렇게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증권의 양면성입니다. 증권의 양면성. 이게 증권이라는 것이 투자자와 기업 사이에서 서로 반대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같이 일반 주식을 투자하는, 증권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을 좀 더 불리기 위해서 자금 운용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이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그 자금을 투자에 필요한, 실물 투자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기계를 새로 도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증권을 놓고도 투자자는 투자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권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증권을 살 때 어떤 목적으로 사냐면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은 증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되겠죠. 낮은 가격으로 사야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은 그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나중에 배당이나 이자를 덜 주게 돼요. 그거를 이제 자본 사용 대가, 주주에게 주는 배당은 채권자에게 주는 이자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사용 대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자본 비용이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 비싼 가격으로 발행해야 자본 비용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100만 원의 돈을 조달하는데 20만 원짜리 주식으로 5개를 발행을 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걸 비싸게 뭐 50만 원으로 2주를 발행할 수 있다면은 주주 2사람에게 배당을 조금만 5사람의 배당을 주는 것보다 2사람한테 배당을 주는 게 더 싸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본 비용을 낮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 가격이 낮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높아지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증권 가격과 수익률, 증권 가격과 수익률, 그리고 증권 가격과 자본 비용은 모두 역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증권 시장은 어떤 상황이 될까?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되니까 낮은 주가로 주식을 취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난 만약에 낮은 주가로 주식을 취득하겠다고만 하고 있으면은 기업은 그렇게 팔았다가는 자본 비용을 높게 부담하니까 증권을 발행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시장의 증권 공급이 줄어들면은 공급이 줄어들면은 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죠. 주가가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높은 수익률이 무조건 달성되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는 또 반대 입장인 기업을 봅시다. 기업이 아까 말했듯이 높은 주가로 발행하면 낮은 자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기업이 높은 주가로 발행하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한 30만 원이면 그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50만 원에 발행한다. 그러면 이제 안 사죠. 그러면은 증권 수요가 줄어들고 주가는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결국 자본 비용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기업의 자본 비용이 같아지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균형 상태. 균형 상태냐 불균형 상태냐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한쪽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다른 쪽이 그 가격에 동일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되려면 이제 수요 공급이 일치되는 그런 균형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증권의 양면성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이번에는 증권 시장을 한번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 시장은 어떤 어떤 증권이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증권의 종류가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주식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 단순한 형태고 여기에 이제 수익증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수익증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생증권도 있어요. 파생상품이라고도 하죠. 파생증권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수익증권시장 또는 파생증권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래되는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증권시장을 구분할 때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발행시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행시장은 증권이 태어나서 처음 발행되어 가지고 최초의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주식이나 또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것이 누군가가 맨 처음에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그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그런 경로, 그거를 발행시장이라고 해요. 이런 발행시장은 어떤 그 장소나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급이 만나는 그런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1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맨 처음 증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죠. 그럴 때 발행 과정은 직접 발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직접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전자업종에서는 세계적 기업이라고 해도 그 증권 시장이나 금융시장의 그 동향이나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그런 금융시장을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예를 들어 증권회사나 그 은행들이나 뭐 이런 투자회사나 이런들이 중간에 끼어서 대신 발행을 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간접 발행 방식이라고 합니다. 간접 발행 방식. 대개는 그 간접 발행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라고 해도 자기가 직접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매각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나 은행 같은 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이 중간에 끼어서 그 금융기관의 그 점포를 이용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구조를 갖죠. 그리고 또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공모와 사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공개 모집이라는 뜻이고요. 사모는 사적 모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발행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공모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주식을 사는 거를. 그렇지만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은 단위도 크고요. 그 한 번에 거래를 해가지고 바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그러면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다 회사채를 사라고 알리질 않고 예를 들어 신한증권이다. 그럼 신한증권에다가 그 자기네가 발행하려고 하는 채권이 뭐 1,000억 원어치다. 그럼 1,000억 원어치를 한꺼번에 팔아요. 그러면서 사적으로 둘 사이에 그 거래를 하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이 발행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주식이 처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산 이유는 이게 비싸지면은 되팔려고 갖고 있는 거지, 자기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내 죽을 때까지 이거를 갖고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주식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또 팔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시장, 이것이 바로 이제 유통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행시장과 달리 유통시장은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요. 구체적인 장소와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설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 시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1차적 시장에서 발행된 것을 받아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그래요. 2차적 시장. 2차적 시장. 우리나라의 그 유통시장은 KRX라고 그래요. 그 한국거래소라고 하는데, 한국거래소. 이 안에는 코스피, 그러니까 그 유통시장이 크게 이제 한국거래소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956년에 만들어진 코스피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96년에 만들어진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만들어진 코넥시 시장이 있어요. 코스피 시장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오래된 제조기업들이 주로 있고요. 오래되고 규모도 큰 기업들이 있고, 코스닥 시장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을 본따서 만드는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장이죠.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도 이제 그 자리를 잡다 보니까 여기서 상장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신생 중소기업들은 그런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2013년에 만드는 시장이 코넥시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지금 현재로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모든 기업이 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에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도 지금 1000개가 안팎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게 할 수 있게 하고 더 완화시켜서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줘. 그렇게 공인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서 이거는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지정해 주는 걸 이제 상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회사들은 대개 다 이런 한국거래소에서 공인된 그런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유통시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증권이 거래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죠. 왜냐하면은 환금성이 보장이 되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이걸 다시 팔 수가 없다면은 팔기가 어렵다면은 잘 주식을 사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유통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쉽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 가치를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통시장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정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걸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유통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느냐가 바로 회사의 가치를 공정하게 나타내는 수준이 된다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20만 원, 지금 200만 원 넘고 이러는데 그게 그만한 공정한 가치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행 가격의 기준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한다. 그럼 얼마에 발행할까?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할 때 삼성전자가 유통시장에서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유통시장에서 한 250만 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추가로 필요한 돈을 발행할 때 추가로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발행할 때 그러면 한 250만 원 안팎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250만 원보다 비싸면은 당연히 안 팔리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발행 종목을 살 필요가 없죠. 유통시장에서 산다니까. 그래서 그 발행 가격의 어떤 상한선 기준을 제공하는, 그래서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발행 가격들은 대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조금 낮아요. 이번에는 증권시장을 구성하는 그 증권 관련 기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금융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하는 심의의결 기관으로 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금감원, 금감원은 금감위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시받아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감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증권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주로 증권회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사고 팔 수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KRX라고 했는데 한국거래소 정식 명칭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권회사들이 회원으로 돼서 돈을 모아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건 증권회사만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해서 증권거래소 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를 통해서 사야죠. 왜냐하면 증권회사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거래소에서는 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회사의 그 실태를 잘 보고 어떤 심사를 해서 이것은 상장시키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또 매매 방식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거냐, 이것도 그 증권거래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 이러면은 실제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서 공시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증권시장의 가장 중요한 그 기관은 아무래도 증권회사죠. 증권회사는 증권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인데 이제 증권업의 3대 고유 업무가 있어요. 3대 고유 업무. 그래서 하나가 위탁 매매 업무예요. 이거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해서 그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증권회사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신한증권이다. 그럼 신한증권에 주문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한증권이 내 계산으로 대신 거래를 해주죠. 그것이 바로 위탁매매, 브로커리지라고 해요. 브로커의 업무. 자기매매 업무도 있어요. 이거는 그 증권회사가 증권회사 자체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탁 매매의 경우에는 내 주문을 받아서 대신 수행해 주는 거니까 수수료를 받고요. 자기 매매는 신한증권이 자기 돈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내는 거니까 그거는 이익은 자기께 되는, 그 신한은행께 되는 거죠. 위탁 매매는 이익은 내게 되는 거고요. 투자자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위탁 매매는 브로커 업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매매는 딜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딜러 업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증권을 발행할 때 간접 발행 형식을 취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증권회사가 맡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한다. 그럼 신한증권이 그거를 다 이렇게 샀다가 그걸 가지고 그 투자자들에게 판다거나 아니면은 또 투자자와 그 발행 주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증권 관련 금융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백화점이라고 합니다. 투자백화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 관련 기타 기관으로 투자 신탁 회사와 투자 자문 회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투자 신탁 회사는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대신하고 수익을 분배해 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고 그 오를 것 같은 유망한 주식을 사놨다가 이익이 나면은 그거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 펀드를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펀드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그 투자 신탁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펀드를 펀드를 샀다. 그러면은 펀드에 대해서 그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 투자자에게 주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익증권이 되는 거예요. 수익증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익증권 시장을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바로 투자신탁회사.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자신탁회사라는 업무를 그 자산운용회사가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은 투자신탁회사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 회사는 그 지금은 없고요. 옛날에는 있었죠.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있었는데 지금은 자산운용회사들이 이런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문회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운용을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얼마의 그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주식 시장을, 증권 시장의 동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지표로 주가 지수가 있는데요. 주가 지수 말고도 증시 자금 동향이나 오늘 상승한 종목수 또는 하락한 종목수 이런 식으로도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 지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동향 지표가 되죠. 어떻게 산출하냐? 기준 시점을 기준 시점의 평균 주가를 분모에다 놓고 그 다음에 비교 시점의 주가 수준을 분자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해서 주가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가 지수가 2000이다라고 하면은 기준 시점의 주가 수준이 만 원이었는데 지금 비교 시점의 주가가 2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20만 나누기 만 곱하기 100 하면 2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지수 2000이라는 것은 기준 시점보다 지금 20배 가격이 오른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준 시점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산출하는 방식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오늘이 어제에 비해서 얼마나 내렸냐, 최근에 얼마 내렸냐. 이래서 최근에 그 주가지수 동향을 가지고 증시를 살펴보는 거지. 뭐 그 옛날 것과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념적인 이해로는 만약에 주가지수가 2000이다. 그러면은 기준 시점의 주가보다 지금이 20배 오른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주가지수가 갖는 특징은 이래요. 그 현재 경제와 사회 상황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그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북한이 ICBM을 그 발사했다. 이래가지고 그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회 상황까지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그 과거 성과뿐만 아니라 올해 이 기업이 괜찮을 것 같다. 기업의 미래의 기업 활동까지도 거기에 반영돼요. 주가 지수에. 그래서 지금 주가 지수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그 기업들의 활동이 좋아질 거다라는 예측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가 지수를 선행 지표라고도 하죠. 실물 경기보다 더 앞서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과거 주가 지수의 변화는 미래 투자 결정에 유용하게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이런 상황이면은 뭐 앞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든가 또는 이런 상황이면은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미래 투자 결정에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가 지수는 시장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니까 개별적 투자 성과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2000에서 2500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500이 올랐으니까 한 25% 오른 거 아닙니까? 평균 전체 그 종목들이. 근데 내가 산 종목은 10만 원에 샀는데 11만 원이 됐다. 그럼 이거는 10%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 오른 것과 시장 전체의 25% 오른 것을 비교해 보면은 뭐 그렇게 잘한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그 개별적 투자 성과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주가 지수의 그 변동폭과 개별 종목의 변동폭을 비교해 가지고 주가 지수 변동폭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거는 위험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가 지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도로 움직이냐, 그걸 바로 베타라고 그래요. 베타. 그래서 베타가 1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가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베타가 1보다 크다. 이거는 더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또 베타가 1보다 작다. 이러면은 그거는 주가 지수 변동폭보다 더 적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가 지수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야 뭐 코스피니까 한국 종합주가 지수를 줄여서 코스피라고 해요. 그래서 1980년, 이거는 1980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놓고 그 산출하는 주가 지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주가 지수가 2000이다라고 하면은 그 1980년에 10,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2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피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증시 동향을 나타내는데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코스피지만 미국에서는 다우존스 지수예요. 미국은 1884년을 기준으로 산출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편집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 우량 기업 30개만 골라가지고 그 지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발표해요. 그래서 그게 다우 존스 산업 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우 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30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30개 종목 공업주, 산업주로 구성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일본에는 니케이 지수가 있어요. 니케이 지수는 195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뭐 훨씬 앞서 있죠. 그래서 1950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인데 225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니케이 225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몇 개 종목으로 그 지수를 산출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30개. 그러니까 뒤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30 이래요. 코스피는 그냥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라고 하죠. 또 그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도 있어요. 코스피라는 지수하고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는 코스피 종목이 한 1000개 되는데 그 중에서 200개만 골라내서 또 따로 산출한 주가 지수를 말합니다. 끝으로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증권 투자를 위한 그 기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 분석. 이거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분석을 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걸 이론적 모형으로 구한 거예요. 그걸 내재 가치라고 해요. 내재 가치 또는 균형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시장 가치와 비교해요. 시장 가치는 시장의 수급 상황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은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그거는 시장 가치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그 제품 개발 능력이나 마케팅 능력, 자금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한 이 정도 되는 게 맞다라고 산출하는 것은 내재 가치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은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재 가치를 구할 때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합니다.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이라고 해서 그런 거는 좀 자세한 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그거는 이제 증권투자론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 개념을 공부를 하니까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해서 내재 가치를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저평가된 종목을 타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에 대한 주가 거래량 변화를 보면서 사고 팔고 들어갔다가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차트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사람을 차티스트라고 하죠. 차티스트. 특히 이제 그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차트를 나타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동 평균 분석, 그 왜 평균값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산출하는 걸 이동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그 성공을 한 사람들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라는 말로도 하죠.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면 이제 기본적 분석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차티스트로 대표적인 그 사람이 이제 그랜빌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그랜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차트를 분석하는 걸 가지고 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권의 양면성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증권시장을 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시장을 구성하는 기관으로 금감원, 그리고 증권거래소, 또 증권회사, 투자신탁, 투자자문회사 등을 살펴봤습니다. 증권시장의 동향을 주가지수로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증권투자기법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다는 것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 강의에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 다음 시간에는 그 기본적 분석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재 가치를 구한다 그랬죠. 저평가된. 그래서 균형 가격을 구하고 그걸 시장 가격과 비교하는 것을 공부하고요. 각각 주식의 균형 가격, 채권의 균형 가격을 현재 가치로 산출을 해서 시장 가격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때 매도하고 이러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